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균 교수를 모셨는데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주요국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내연기관차를 뭐 2035년인가요? 이후에는 뭐 팔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세상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줄 몰랐습니다. 예. 뭐 이제 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늘 각국이 환경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 이제 여쭤볼 말이 많은데 이제 드디어 그 조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부터 뭐 내지는 내일부터 미국 그 연방 총무부에서 이제는 뭐 정권을 이양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근데 워낙 후보 시절부터 뉴 그린딜을 너무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 아시겠죠? 당연히 뭐 2조 달러에 예, 무슨 풍력, 태양광, 물론 2차 전지 수소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친환경차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얘기를 나누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할 텐데 미국 내 전기차나 수소차 이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수님? 실제 뭐 예상보다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선언을 했어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당장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일단 정부 모든 공용 운송수단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버스도 다 전기버스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일단 세제 혜택을 주고 네네.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처럼 개인에 대해서도 친환경차로 바꿀 시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지고 결국 자동차 관련 산업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 쪽에 많이 오리엔트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네네. 많은 혜택과 기회가 앞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하군요. 우리가 교수님한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수소차에 대해서도 조금 코멘트가 있으세요?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미국에? 수소차도 미국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나중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도 네네. 실제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둘 다 구동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에너지원을 충전해서 전기로 쓰느냐 아니면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느냐 네. 이 차인데 네. 문제는 전기차의 단점들이 있어요. 아하.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죠. 네. 일충전 주행거리가 길지 못하고 그걸 길게 늘리려면 배터리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 이제 수소전기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전기차 쪽은 또 완전히 다른 트렌드로 네. 전기차와 다른 분야로 현재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수소차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다면, 네네. 이거는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고체 연료가 나오면 네네. 수소차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나요? 다소 좀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죠? 수소 자체는 네. 실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제 무게로 볼게요. 네. 우리가 전기차가 이제 국내 수소 전기차 넥소라고 있죠. 일충전 주행거리가 600km를 넘어갑니다. 네네. 근데 전기차로 일충전 주행거리 600km를 달성하려면 네. 물론 이제 그 배터리가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도 네네. 현재 기술로는 약 배터리 무게만 800kg을 실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예. 무겁네요. 그렇죠. 근데 현재 넥소에 달린 수소 탱크는 약 150kg 내외로 네. 기존의 뭐 가솔린이나 경유 탱크하고 비슷한 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버스나 트럭 같이 무거운 물건을 싣고 장거리를 이송하는 운송 수단으로 이제 환원을 해보면 2톤 가량 실어야 돼요. 배터리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배터리의 충전 시간도 중요하고 충전 시간, 일충전 주행거리도 중요하지만 전체 무게나 이런 걸 따져볼 때는 중장거리나 헤비한 물건을 싣고 다니는 운송 수단에는 수소전기차가 워낙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스위스에 사실은 뭐 우리 그 수소 승용차도 예.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수소 연료 전지차는 일단은 큰 차는 전부 다 수소를 쓰는 게 유리하군요. 예,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비교 불가할 정도로 유리하고요. 일단은 배터리를 많이 실을 경우에는 현재 기술로는 무게도 무게지만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차별돼서 나눠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럭이나 버스는 무조건 수소 전지차로 가는 게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도 사실은 트럭 가지고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게 뭐 예. 사기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알겠습니다. 특히 최대 자동차 시장의 하나인 유럽, EU죠. EU에서는 환경 규제가 이제
더 이상 강화되겠습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강화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강화된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환경 규제 강화가 자동차 시장에는 그 지금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까? 실제 상당히 현재 수준에선 데미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내년부터죠. 2021년부터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줄여서 1km 주행하는데 95g 이상 배출하지 말도록 이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거든요. 거기서 1g 이상 배출을 더할 때마다 약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내년 2021년 대비 37.5%더 감축하라고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뭐 독일의 유력한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한 메이커들이 현재 산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유럽에 수출하는 차량들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탄소권에 대한 벌과금이 약 1조 원에 달할 정도죠. 결국은 작년에 이제 100조 매출에 3.4조의 수익을 낸 현대기아 자동차의 전체 수익의 30% 정도가 결국 유럽의 벌과금으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친환경 자동차 전동화 쪽으로 급격히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속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한테 어떻게 여쭤봤는지 시청자님들 기억하십니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데 이렇게 강화되는데 어떻게 더 극단적으로 강화될 수 있느냐? 강화가 될 수 있네요. 보니까 일단은 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것은 뭐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만 교수님 잠깐만 이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그 앤토니 킴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지금 미국,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밸류, 소위 가치가 뭐 지금으로부터 1, 2년 후면은 상당히 그 확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도 뭐 마찬가지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현대차에 대해서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은 이제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분명히 그 관심들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한 16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목표가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그 전기차 자체의 그 가치나 또는 efficiency를 높이기 위해서 한원 시스템과도 최근에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고 있잖아요. 결국은 배터리의 어떤 수명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전 시간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운행 중에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반영이 되고 그게 자동차에 어느 정도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면 분명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도 충분히 그러면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내년에 순이익 성장률이 100%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뭐 배터리 말고요. 전기차 그 자체 살만합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드는 게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그 순위를 보면 이제 언론별로 5위에서 10위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한 4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5위, 6위까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 중국 기업체가 문제입니다. 중국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내수 시장 온리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약 25배 이상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만 전기차를 파는 업체도 총 판매 대수로 보면 세계 탑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회사를 좀 제한을 해서 평가를 하면 약 4위에서 5위 정도다. 작년 4위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규모에서 적절한 가격 그리고 내부 공간에 가장 효율성 있게 넓게 뽑아내는 차로 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는 세단으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교수님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기아차가 네덜란드에서 지금 저번 달에 1등을 했습니다. 그 나라만, 네덜란드만. 좀 특이한 뉴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축하드리고요. 현대차, 기아차.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도
그 작은 전기차 많이 팔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현대차가 이 수소차를 갖다 스위스에 몇 대 수출했어요. 네네. 저도 이제 사진으로 보고 그랬는데 이 수소 전기차 시장은 지금은 아직은 좀 작죠. 예. 그렇죠. 이제 일단은 기본적인 네. 원인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근데 저도 수소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네네.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상당히 만족도는 높습니다만 인프라, 충전 인프라 부족한 건 맞고요. 그다음 차량 가격이 전기차 대비 워낙 고가입니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한 3,500만 원 내외를 받게 되면 일반 SUV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차량의 성능은 좋고 만족도는 아무리 좋아도 첫 번째 인프라가 부족하고 두 번째 정부의 환경 보조금 디펜던트로 판매 물량이 거의 정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결국 정부의 어떤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없을 경우에는 판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단계만 넘어서면 돼요. 왜냐? 보통 연간 1, 2만 대 판매되는 차량의 원가를 1,000원이라고 봤을 때 4만 대에서 5만 대를 넘었으면 원가가 30%가 다운이 됩니다. 결국 700원 정도로 다운이 되고요. 그게 이제 테슬라처럼 10만 대를 넘어가면 5만 대 대비 다시 30%가 원가가 절감될 수 있거든요. 물론 배터리는 별도입니다. 배터리 가격은 이제 별도고 나머지 차량 전체 가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원가가 49%로 다운돼서 저가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수소전기차 7천만 원대 초중반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만 이게 연간 5만 대 넘어서는 순간 5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10만 대 생산 가면 4천만 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될 때까지는 정부의 환경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유지해 주는 게 어떤 국가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현대차에서 나온 아주 넥소, 이쁜 자동차 지금 그 수소차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도요타도 말이죠. 그냥 뉴스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그 또 예전에 나온 그 미라지인가요? 네, 이름이 미라지. 예, 새로운 모델이 6년 만에 또 다시 네, 리론칭을 했습니다. 예, 다시 데뷔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트럭에 대해서 요 말씀드렸고 수소차는 이 큰 차에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수소 탱크가 가볍기 때문에 트럭이나 버스들은 수소 전지차로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질문은 제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친환경차 산업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차정면의 빅샷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꽤 있죠. 세종공업 이제 완전히 수소 전지차 내지는 전기차 이제 부품업체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화성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하프론텍의 그 멤브레인 같은 것들이요. 우리 그 교수님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 혹시 주식 투자하십니까? 예전에 한참 하다가요. 네네. 최근에는 좀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종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 같다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의견인데요. 단지 그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 3년, 5년 후를 본다면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동의합니다. 네. 다만 전기차 지금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만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2% 미만이거든요. 당분간 급격한 성장을 지속한다 해도 15%까지 다다르는데도 몇 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결국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자동차 부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데는 일단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2%에서 15% 내외까지의 성장 가능성만 보면은 네. 기존의 나머지 부분은 아직 내연기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전동화 부품으로 전환하기에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거고 일단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적자 기업체였어요. 네. 올해 들어서 최초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고 물론 작년에 3, 4분기인가 4,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만 네네. 1년 전체를 볼 때 적자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가총액이 일본 유사한 기업체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비전을 보고 구매를 한 거죠. 결국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전동화 관련 부품을 하는 업체들도 미래 비전을 본다면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만 단순하게 수익만을 본다라면 좀 다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균 교수님. 네.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네네.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하긴 한데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요. 예, 예. 플라잉카, 어반 에어 모빌리티. 네. 이거 뭐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네. 그런데 이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접근해 있다고 보고요. 뭐 네. 거리나 항속 거리나 탑승 무게에 따라서 좀 디펜던트겠지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규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만 해도 도로 인프라가 완전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차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직도 오픈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은 여기에 가상의 도로를 설계를 해야 되고 네. 높이를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법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조금 내용이 너무 많이 예. 남아가지고 네네, 부족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좀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앤토니 킴 오늘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